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대만 측에서 주최를 하셔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런 좋은 기회에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의 사례에 집중해서 한국의 사례에서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을 보급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의 문제와 가능한 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약 30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시행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농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사례에 집중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였고요. 그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순서입니다. 탄소 중립의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국에서 에너지 부분의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비전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행이 필요하고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탄소 중립을 이행을 위해서는 친환경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전에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이나 소비 시스템 중심에서 친환경, 탈탄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소비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중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급 시스템의 신뢰성 그리고 수급 시스템의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연하면서 신뢰성이 높은 에너지 수급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회복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에너지 시스템은 결국 신뢰하고 회복력이 있지만 카본 프리의 탄소 중립의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심을 차지하는 건 재생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참고로 보여드리자면요. 잘 알고 계시는 정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너지기구 IEA에서 넷제로 바이 2050, 2050년까지 넷제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여러 가지 7가지 요소를 카본 프리를 위한 이 중요한 수단들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 두 번째로는 행태적 변화, 세 번째로는 전기화, 네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다섯 번째로는 수소, 여섯 번째로는 바이오 에너지, 일곱 번째로는 CCUS입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는 IEA에서도 전기화와 재생에너지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전력 생산을 보시면요. 2019년 기준입니다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한국의 전력 공급 시스템에서는 화석 에너지가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건 석탄입니다. 석탄이 가장 많은 발전량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가 원자력, 세 번째가 LNG,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아직 굉장히 적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이 두 번째 위쪽 막대에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지 않다라는 점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앞으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탄소중립 이행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아무래도 이 토지가 많이 좀 더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급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선 태양광은 서남 지역이죠. 전남 지역에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보급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쪽인 전라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그래서 주로 서쪽 상대적으로 농지가 많고 농촌 지역이 중심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산지이면서 풍황이 좋은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풍력은 오른쪽 이 동북쪽이 상대적으로 산지가 많고 풍황이 좋습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지역에서 풍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두 개를 종합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에서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현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남 지역이죠. 아무래도 가장 농촌 지역인데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농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 말에 발표된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목표입니다. 지금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이식 플랜으로 표현하고요.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4년까지 보급 목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발전 비중 면에서는 2034년엔 재생에너지 비중이 22.2%,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를 포함하면 한국에서는 신에너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수소 연료 전지를 대표적인 예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는 25.8%, 재생에너지 기준으로는 22.2%를 이 발전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설비 용량면은 아래쪽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60기가와트, 2034년에는 80.8기가와트로 굉장히 빠른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정부의 계획은 앞서서 말씀드린 5차 신재생 기본계획에서도 다시 확인되었지만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비중에서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고정가 가격 매입 제도를 도입했고요. 이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입지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년에 발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발전 비중 목표를 30에서 35%의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빠르게 보급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말씀드릴 농촌 지역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 또는 탄소 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농가가 소득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대적으로 토지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농촌 지역은 보통은 새로운 산업에 좀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이 이렇게 접목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산림훼손도 있을 수 있고요. 어촌 지역에서는 어업권이라든지 주거문화권이라든지 다양한 이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등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국에서 정책을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저희가 조사해 본 농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전체적으로 갈등의 요인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여러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뽑아 보니까 7가지 정도의 갈등의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요약의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라든지 의견 수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새로운 의사소통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요.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두 번째로는 주민이 참여하시고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규정이 다소 모호하거나 규제가 서로 분산화되어 있어서 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규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좀 혼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좀 과도한 우려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지역에서 이 서로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어떻게 서로 해결하고 서로 대응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시고 그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공유하는 이런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이 발전하는 전체의 발전 계획과 이 재생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조화되는, 이 결합되는 이런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여기서 몇 가지 사례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지역을 조사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는 충남의 대오지면 여매지 태양광 관련 갈등 사례입니다. 이쪽은 사실 간척지라서 약간 이 염분이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으로 여매지의 경우에는 태양광 보급에 상대적으로 농업에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거든요. 이런 경우입니다만 실제 농민들께서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30년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영농 활동을 해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염해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이 염해지를 선정할 때 어떻게 판정이 됐는지 영농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염해지가 판정이 됐다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염해지는 대부분 임차농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토지주는 염해지 판정을 받아서 태양광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태양광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동안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던 영농을 하시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나가야 될 이 토지에서 이 나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도의 이 풍력 발전 사례인데요. 뭐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태양광이지만 풍력 발전 사례도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원도는 인근 지역에 두 지역이 있습니다. 어성전리하고 상하월천리라는 두 지역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성전리는 서로 의견 수렴과 정보 제공 없이 좀 사업이 추진이 돼버린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경우고요. 반대로 상하월천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서로 인근 지역입니다만 서로 갈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갈등이 해소되고 있거나 이 부분이 엇갈린 지역이라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우수 사례인데요. 강원도 철원의 행복산촌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라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이 갈등의 해결에서는 우수 사례인 것이 근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논의를 오랫동안 하셔서 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낸 사례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발전 사업자들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 수렴 회의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라도 100회 이상의 회의를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주민 참여가 이 포함된 마을 전체 발전 계획과 함께 태양광이 추진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주민 반대가 제로에 수렴하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가 된 사례입니다. 굉장히 지속적인 대화와 서로 논의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갈등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우선 농촌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면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죠. 우선 사업자도 있으실 수 있고요. 지자체도 이해 당사자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사는 주민들도 이해 당사자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통은 의사소통의 채널이 좀 미흡하다든지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사업자들은 뭐 형식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주민들 간에도 일부 주민들끼리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전체 주민을 아우르는 의사소통이 되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실제 사업이 추진된 뒤에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 계획부터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서로 이해 당사자 간에 서로 논의를 오래 지속해온 이런 사례들이 주로 성공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의 이 참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 절차상에서 이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 공정한 절차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절차상으로 이미 사업이 허가가 떨어지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착수를 하면서 그제야 주민들이 알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주민의 동의를 이 요구를 당연히 하죠. 새로운 태양광을 한다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조항들이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서로 차이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리가 돼야 되는지, 주민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마을 이 분담금을 얼마나 이익을 공유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모호하고요. 이 모호한 것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환경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확한 정보도 많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초기에 특히 아무래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재생에너지 이 보급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졌다든지 임야를 훼손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초기에 좀 생기다 보니까 이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특히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이렇게 증폭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아무래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마을 대표자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끼리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논의를 해나갈 것이냐는 사실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마을 대표자, 이 한국에선 이장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대표자가 어떻게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점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이고 그냥 보상을 해주고 이 갈등을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그냥 한 번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갈등, 이 나머지 주민들은 소외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발전 수익이 지역사회에 공유되는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공유를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린 철원군의 성공 사례에서는 주민들이 오래 논의를 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이 지역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동의한 사례거든요. 결국에는 발전 수익을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이를 요약하자면 주민들은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농촌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자연을 보존하는 이런 조화로운 방식을 선호하면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태양광 사업이 우리 마을과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개발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이라든지 농촌 경관과 조화로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로 갈등의 해소를 통해서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계획 입지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 입지 제도를 시행을 하되 광역지자체, 한국으로는 도 정도라든지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이 광역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고 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계획적인 체제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획입지 제도는 이 수용성,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로 계획적으로 이 공급되는 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와 이 지자체 지역 주민과 이익이 공유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서 계획입지 제도라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구난방식이었다면 좀 더 이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의 에너지 부분에 대한 사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관련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 에너지 센터를 설치를 해서 이 보급 채널로서 역할을 해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 지자체에서 지역에너지 센터에서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실제 사례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이런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역 에너지 센터를 통해서 이 보급 채널을 해보는 건 어떨지 이렇게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 에너지 센터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아래의 표에서는 크게는
지역에너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영 방식과 이 출연기관 그리고 위탁 방식 이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는 광역지자체에서는 직영 방식으로 좀 더 규모 있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체제가 좋을 것 같고요. 기초지자체, 전국의 이 조그만 지자체에서는 직영 방식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보완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지역의 조그만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서로 이 연합해서 같이 지역에너지센터를 설치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익 공유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들이 서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잠재적 수익에 대한 생각은 다들 하시죠.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농촌 지역에 수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익공유 체계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주민의 수요에 맞는 이익공유 체계가 좀 다양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어떤 것인지 꼭 오늘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 모델에 기반해서 이익 공유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다양하게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태양광이 이 이익공유 체제 아무래도 가장 보급의 목표도 많고요. 양도 많기 때문에 이익공유 체제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익공유 체계의 사례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에서 시행한 이익공유 체계의 사례인데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우선 이 가장 큰 규모는 계획입지형이죠. 아무래도 단지를 조성해서 이 지역 주민이라든지 분양하는 체계. 그래서 이 계획입지형은 큰 체계라서 지역 주민들이 소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보다 약간 작은 형태는 500메가 정도 급은 영농 복합형으로 축사, 버섯 재배사라든지 이런 건축물 위쪽에 지붕에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협동조합을 같이 만들어서 이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를 임대를 하셔서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협동조합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형까지도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을 조금만 형태로 분양을 해서 이 군민들에게 직접 분양을 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이 절차적인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추진을 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요. 이 쌍방향, 서로 다양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미리 사업을 아시고 이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사소통 채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주민들께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들도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보통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에서 이 주민들께서 직접 재생에너지 사이트에 가보시고 이 사업이 큰 문제점이 없고 주민들이 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라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이 높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사실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 에너지 센터를 통해서 이 지민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 강화의 차원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는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전 계획을 세우십니다. 뭐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발전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서로 조화롭게 좀 그 발전 계획 내에서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전 계획 안에 재생에너지가 포함돼서 어떻게 지역을 아름답게 갈정하지, 물론 재생에너지는 한 요소입니다만 이 태양광과 함께 더불어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역 전체의 이 발전 계획을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부분에 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역이 발전하는 것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로 결합되는 조화로운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 요것은 하나의 예로 지역에서 특화된 모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에서는 태양광 풍력이 중심인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축산 지역에서는 가축의 분여도 활용하고요. 뭐 임산 지역에서는 산림 부산물도 활용하고요. 이 태양광 풍력과 이런 지역의 특성들과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이 결합이 되는 다양한 지역 이 특성의 모형이 창출돼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무조건 모든 지역이 다 태양광이라기보다는 태양광 풍력이 기본이 되고요. 그 기본이 되는 뒤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좀 사업과 이렇게 접목되는 이런 형태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에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직은 한국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영농과 태양광이 직접 이렇게 이 결합되는 경우는 아직은 시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영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서 이 연구와 이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이 연구가 필요하고요. 관련된 영농형 태양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제도도 당연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업하고 태양광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 형태, 특히 한국은 임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태양광과의 결합이 임차농의 입장에서는 소득의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농업과 태양광 결합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 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소개한 건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 특히 논에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rbon neutral the transition by renewable energy. That's the vision. So I would say the public acceptance is the key of the FIPS plan. So we have some policy measure to increase the public acceptance in the FIPS plan. The basic one is the profit sharing the guideline in 2021. So this year the government is the lead, so making the profit sharing guideline for the renewable project. As I said in the presentation, so local governments can just manage land areas and then public acceptance problems. So the FIPS plan tried to increase the local government's role in the renewable deployment.
This PIPS plan is publicly available, so you can download in the Korean government website. Two layers. One side, we would like to increase the renewable deployment in Korea. The other side, when we increase the renewable energy in rural area, we would like to just increase farmers' income together. But the problem is we would like to promote the renewable deployment in rural area by the local cooperatives. But local cooperatives, their participation in the renewable project is so low right now. So the government tried to increase the local cooperatives' ability to participate in renewable energy project in the local areas. Currently, the land conversion to PV in the rural areas increasing very fast. For example, in 2010, farmland conversion to photovoltaic is about 42 hectares, just 0.2% of the total farmland conversion. So very small. But recently in 2019, total farmland conversion to photovoltaic area is about 2,555 hectares. That's about 15.5% of total farmland conversion. So traditionally, most of farmland conversion is for for housing or other road and other use. But now about 16% of farmland conversion is for the photovoltaic. So the problem here is self-sufficiency of rice in Korea. So in 2015, self-sufficiency of rice is exceed 100%. 101% in 2015, but in 2019, that land conversion yield the rice self-sufficiency rate to 92%, 0.1%. Now the PV conversion is the big portion of the farmland conversion right now. So agro-photovoltaic is just the starting, just burgeoning stage in Korea. So we have most of land is just converted to a photovoltaic area, not the agriculture and photovoltaic together. Paddy rice agriculture and combined by photovoltaic expansion, but just starting stage. So not popular in Korea right now. We have strict rules, just restrict photovoltaic expansion in the very good area for agricultural production, but marginal areas, some area has already converted to photovoltaic. Now the government also very interested in the agro photovoltaic, so paddy rice agriculture and photovoltaic. Then the problem in Korea is one side is just, as you said, production decrease. Then the other side is the landlord tenant problem in Korea. So we have many tenants, farmers in Korea, but production decrease means their income loss for their tenants. Landlord, they can increase their income by just by deploying agro photovoltaic, and because the photovoltaic income is only attributed to landlord, not the tenant, right? So we have some kind of sharing system for between landlord and tenant in terms of agro photovoltaic, but to our knowledge, we don't have that kind of system right now. The renewable developers, they have to discuss with the local villagers about just, especially for big project, they require to discuss, but
The requirement is kind of some kind of institutional gap. The discussion should be arranged before the planning the renewal project. But traditionally in Korea, after starting the project, then they start negotiation with the villages. That's the big institutional gap. So local people already they annoyed already. The project already started, and then what do you want? So then developer just ask you, so how much you want? But now, so we have some good cases. Developers just starting with the local people, they discuss about project and the profit sharing. So in advance to the project, then it is much easier to get a public acceptance in that case. So we have some kind of good example for that case. So now, so that's why we have some kind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about how to communicate to developer with the local people. So because we are a small country, the land price take a big portion of the renewable production cost. So that's why many renewable projects also goes to Jeonnam, southwest area. That's very rural. So most rural area in Korea, the land price is low in that area. And in the other side, so Jeonnam, so southwest area is a good solar layer there too. So technically good, and land price is low. That makes a big problem in Korea because the southwest Jeonnam area, so it's rural area, so we don't have much local people in Jeonnam area. So we have to transmit that electricity from Jeonnam to a capital area. That's big problem in Korea right now.